어렵지 않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왜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물건을 찾을 때 저는 주로 경매로 물건을 취득을 지금까지 했으니까 물건을 네. 검색을 할 때 유찰이 뭐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 서울 같은 경우는 한 번 유찰되면 20%씩 유찰이 되니까 그러면 기본 한 두 번 유찰된 거 그러면 감정가 대비 64% 이하에서 검색을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취득한 물건들은 대다수가 64% 선대에서 낙찰받은 거 아니면 그 이하에서 받은 것도 되게 많아요. 그 말은 뭐냐면 저는 어제 주목받는 물건은 어제 거기까지 유찰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필터가 되는 거고 어쩌면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물건이 유찰이 상대적으로 많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그 물건을 가격하고 월세하고 수익률만 보고 입찰을 하면은 그게 결국에는 남들이 안 본 거를 내가 하게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근생빌라를 처음부터 나는 근생빌라를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한 게 아니고 저도 하다 보니까 뭐 물건 명세서나 아니면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니까 이건 겉으로 빌라처럼 생겼는데 용도가 사무소고 뭐 1종 근생, 2종 근생 이런 용도로 돼 있는 걸 알게 돼서 저도 공부해서 찾아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사람들의 선입관이 굉장히 있구나. 안 좋은 면도 분명히 있구나. 근데 그 안 좋은 면도 생각해 보니까 나랑 상관없는 부분들이 저는 많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게 뭐 구체적으로 뭐 주로 근생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의 관점은 시세차익 투자자 관점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안 좋은 이유는 결국에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온다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뭐 현금 흐름 투자자한테는 전세 대출이랑은 전세 세입자랑은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그러면 나한테는 이 점이 어쩌면 그분들이 시세 차익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지 않는 투자가 오히려 나한테는 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히 사람들의 관심을 조금 덜 갖는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란 부분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럼 64% 이하 통상? 맞아요. 네, 통상 64%뭐 50% 이하짜리들 이런 거는 뭔가 이렇게 권리관계가 복잡해서 빨간 글씨가 붙어 있거나 가등기, 선순위 임차인, 법정지상권, 유치권, 법리관계가 복잡한 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쉬운 것도 있습니까? 그런 게 만약에 붙어 있는 물건들은 어쩌면 얼마 전에 올라갔던 영상 근생 빌라의 외관을 갖고 있는 모습이라면 후랭이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뭐 가등기나 뭐 가처분이나 뭐 법정 지상권이나 이런 것들이 특수 권리가 뭐 유치권이나 특수 권리가 달려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물건 같은 경우는 겉이 깨끗하니까 근데 제 대다수의 물건들은 누가 봐도 볼품없는 모습이라고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낙찰받은 것 대다수가 특수한 권리가 걸려있던 물건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물건으로 저는 지금까지 한 거고 최근에 낙찰받은 것도 뭐 특이한 권리는 사실 없었어요. 그럼 다 일반. 맞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을 좀 다르게 한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그 경매 물건에 접근할 수 있는 선이 있으니까 네. 그거를 넘어서 가는 거는 소송 개념이 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런 특수 권리가 걸려 있는 것들은 또 대출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진 돈으로 이게 제가 공부를 해서 제 노력이 부족하다고 어떤 분들은 볼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 부분도 어쩌면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특수 물건, 뭐 지분, 뭐 유치권, 뭐 법정지상권, 가등기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취급하지 않으니까 저의 물건에 입찰을 할 수 있는 대상하고는 좀 거리가 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반 물건, 제가 했던 가장 어려운 물건이라고 하면 뭐 그냥 선순위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있는 물건이 저한테는 가장 고난이도급의 물건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투자의 방향을 먼저 정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면 투자는 항상 두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두 가지. 모든 종목에서 항상 두 가지예요. 하나가 자본이득 투자라고 생각하고 하나가
현금 흐름 투자 이렇게 항상 두 가지라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모든 대상에서 모든 투자에서 항상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자본이득, 시세 차익 쪽으로 바라보시는 관점이 있고 현금 흐름 관점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부동산을 또 투자를 바라본다 했을 때 자본이득 그리고 현금 흐름 관점으로 투자하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주식 투자에서는 후레이님 혹시 주식 투자에서는 주로 자본이득과 현금 흐름 어느 쪽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자본이득이요. 그렇죠. 특히 주식시장은 자본이득 관점에서 투자하시는 분,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항상 이 관점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생각해요. 네. 뭐 배당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현금 흐름 관점인데 사실 주식 쪽에서 배당으로 현금 흐름 투자를 한다는 거는 사실 수익률이 조금 낮을 수도 있으니까 소액으로 갖고 현금 흐름을 주식으로 현금 흐름 투자하는 거는 좀 제약이 있다고 생각은 좀 들고 그럼 부동산 쪽에서도 한번 바라볼게요. 부동산 쪽에서 자본이득 관점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주로 방법이 어떤 게? 갭 투자. 그렇죠. 정확히 갭 투자, 뭐 시세 차익 투자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자본이득. 그것도 똑같죠. 무릎에서 서서 어깨에서 팔자라는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쪽에서 현금 흐름이다 하면 월세 수익. 그렇죠. 근데 얘도 똑같아요. 부동산 쪽도 자본이득, 전세, 뭐 갭 투자, 그리고 시세 차익, 그리고 부동산 쪽에서 월세. 항상 사람은 누가 맞냐면 후레이님 자본이득. 자본이득. 자본이득이 항상 갭 맞아요. 투자. 언제나 자본이득 투자가 저는 다수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는 결국에 부자라고 내가 생각하는 부자에 점차 가까워지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부자라는 선에 가까워지고 싶어서 결국에 우리가 투자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부자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럼 부자는 세상에 우리나라 5천만 국민 중에 부자는 다수일까 소수일까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수일까 소수일까? 부자라고 하는 거는 다수예요? 아니면 소수예요? 소수. 당연히 소수겠죠? 그러면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에 과연 내가 기회가 많이 있을까? 많이 가는 길에 기회가 없다라는 게 아니고 분명히 그 길은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해서 저는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라는 생각은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왕이면 내가 부자라는 길로 간다면 사람들이 조금 덜 가는 길에서 저는 기회를 더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좀 선호하는 방향은 뭐 자본이득이 나쁜 투자고 잘못된 투자다 이건 아니에요. 저는 현금 흐름 쪽이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부자에 다가가는데 더 유리하지 않을까,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돼서 저는 현금 흐름 투자에 좀 집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결국에 제가 이 현금 흐름 투자를 설명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후랭이님 그 질문지에서 봤던 내용 읽으면서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왜 열심히 일하지 투자 같은 거 하냐. 어떻게 보면 일해서 돈 벌 생각해야지 투자로 하냐. 뭐 그런 부분도 비슷한 것 같고 저는 뭐 이 경매 부동산에 접근했던 계기가 월급이 안 나와서 내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접근을 한 게 계기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투자한 게 2,500을 갖고 투자를 했었는데 마이너스 통장 2,500을 갖고 투자를 하게 된 거냐면 원래는 맨 처음에 제가 월급이 안 나오고 나서 처음부터 이 현금 흐름 투자를 제가 했던 게 아니고 저는 주식 투자를 처음에 했어요. 그래서 3천만 원 대출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회사에 가면은 항상 그 주식 고수들이 한 분씩 계시잖아요. 직원분들 중에. 그래서 그분이 추천해주는 종목 3개를 제가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넣었거든요. 그때 접근했던 거는 당연히 저는 자본이득 관점으로. 그러니까 제가 주식을 좋아하지 않는다 관점이 아니고 저는 자본이득 관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게 된 게 정확히 주식으로 자본이득 시장에 접근을 해봐서 그때 경험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본이득 관점으로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한 종목이 워크아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넣었던 1,000만 원을 넣었던 그 회사가 그 주식이 한 달에 하루에 100만 원씩 이렇게 빠지는 걸 보니까 모든 게 되게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목을 다 팔고 이제 다시는 주식을 쳐다보지 않게 된 것 같아요.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저는 자본이득은 어떤 생각을 조금 갖게 됐냐면 약간 이런 느낌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네. 낚시입니까? 맞습니다. 낚시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낚싯대를 딱 내려놓고 기다렸던 거예요. 뭐 후리님도 잘 알겠지만 모든 이 주식이든 부동산은 길게 보면 우상향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1,000만 원 하면 1,500이 오면 2,000이 오면 나는 땡겨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저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1,500만 원은 분명히 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결국에 올라갈 거니까. 근데 이런 느낌이었어요. 내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먹구름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기다리니까 막 폭우가 내리고 비바람이 몰아치네. 저는 그 상황에서 낚싯대를 계속 붙잡고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낚싯대를 버리고 숙소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다시 날씨가 좋아졌네. 와보니까 낚싯대의 낚싯줄을 물고기가 이미 끊고 간 거예요. 그게 정확히 무슨 얘기냐면 그 하루에 100만 원씩 빠진 종목을 저는 결국에 다 처분을 하고 절대로 주식을 쳐다보지 않았는데 나중에 계속 회사에 있다 보면 주변 사람들 주식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저한테 그 종목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나 이만큼 벌었다고. 밥도 안 사주면서 벌었다고 자랑은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봤는데 우연찮게 제가 그때 손해를 많이 봤던 종목을 다시 보니까 한 두세 배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때 생각을 했죠. 1,500, 2,000만 원은 이미 왔다 갔구나. 근데 폭우가 내리칠 때 나는 기다릴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버틸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그때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금 흐름 투자에 눈을 돌리게 된 거였고 그때 아마 제가 생각나는 게 저는 이때 손해를 많이 봐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나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 그리고 그 당시에 여자친구였던 지금 와이프가 또 저희 장인어른께서 주식 투자했다가 좀 손해를 많이 보셔서 제 와이프는 주식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주식을 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또 손해를 봤다는 걸 알게 돼서 저한테 주식은 다시는 하지 말라 뭐 이렇게 경고성 멘트를 말을 하기도 했는데 저는 그때 굉장히 답답했던 게 어떤 부분이었냐면 그러면 나는 지금 회사만 다녀서는 내 생계도 이어서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나는 앞으로 당신하고 결혼을 해야 돼서 당신도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회사만 다니면서는 내가 먹여 살릴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면 당신이 생각하는 대안이 뭔지를 내가 알려주면 주식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알겠다. 그럼 주식 대신 다른 대안을 혹시 나한테 제시를 해주면 나는 그거를 하겠다. 근데 나는 주식 말고는 어떤 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와이프도 얘기는 하지 못했죠. 그래서 저는 후랭이님 영상에 나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현금 흐름 투자를 꼭 해라. 이게 훨씬 우월한 투자고 좋은 투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투자 방법도 있다는 걸 저는 아예 알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알게 된 부분이 투자의 방향이 꼭 내가 꼭 밑에서 사서 위에서 올라가는 시세 차익 투자만이 아니고 내가 산 다음에 시세의 변동성에 영향을 덜 받으면서 할 수 있는 투자도 있구나. 그게 바로 현금 흐름 투자구나라고 저는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럼 그 선배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선배는 계속 투자를 하고 주식하고 계시는 거죠. 주식 투자를. 그리고 그분은 회사 계속 다니고 계시니까
사실 이 부분도 이따가 좀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저는 결국에 부자라고 하는 거는 뭐 100억을 벌었다, 1000억을 벌었다, 돈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결국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경제적으로 생각을 덜 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부자에 가까운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현금흐름 투자 관점은 저는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예를 들어서 얘도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드리면, 강이 있어요. 아, 강. 네. 저의 목적은 뭐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그물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제 그물 치는 목적은 뭐냐면요. 최대한 넓게, 최대한 많이 치는 게 저의 목적이에요. 사람들은 주로 그물을 칠 때, 저기에 물고기가 많이 지나가네? 그쪽에다가 그물을 많이 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에 고기가 많이 다니는 길에 그물에 친다는 거는 내가 놓은 그물에 물고기가 걸릴 확률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있었고, 거기는 내가 싼 가격에 그물을 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싸게 그물을 칠 수 있는 넓은 지역에다 최대한 치자라는 관점으로 계속 그물을 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 10년 동안 30개의 그물을 친 거죠. 왜 그물을 치냐, 나는. 물고기는 지나가니까. 언젠가는 걸리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그물을 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때는 아까 낚시 투자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게, 분명히 이 변동성이 있잖아요, 항상. 그리고 폭우가 내리거나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오는 날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 부동산 시장의 방향이 약간 태풍이 몰아치기 전의 모습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느낌이 들긴 하는데, 항상 이 투자는 변동성이 있으니까 그것도 대비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저는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얘 같은 경우에 현금흐름 투자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큰 득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바라진 않아요. 대신 저는 버티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특히 비바람이 몰아쳤을 때, 여기서는 비바람이 몰아친다, 그래도 그물은 일은 하고 있으니까 나는 숙소에 들어가서 쉬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물은 일하니까 나에게 월세를 주지 않을까, 그리고 언젠가는 그물에 결국에 물고기가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 그물을 쳐놨을 때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했을 때는 느껴지지 않았는데, 한 5년째부터 많이 느껴졌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물고기가 지나가면서 그물을 툭툭 치고 가는 느낌. 갑자기 내 반지하, 산꼭대기의 반지하 앞에 여기 뚫린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전화가 와요. 모르는 번호로. 받았더니, 여기 재개발 조합인데 혹시 동의하냐? 이런 걸 뭐하러 물어봐요? 당연히 동의하지. 뭐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제가 14년도에 낙찰받았던 물건이 19년도에 정확히 5년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물고기 한 마리가 드디어 걸린 거죠. 제가 14년도에 신정동의 빨간 벽돌 오래된 낡은 빌라에서, 오래된 낡은 반지하에서 낙찰을 6,200인가 받았고 대출을 5,200 정도 받아서, 뭐 세입자가 1,000에 32만 원에 계셨으니까 제 뭐 부대 비용하고 수리비 해서 뭐 제 돈은 한 500만 원 들었던 집이 한 5년 뒤에 재건축이 돼서 1억 5,400에 매도를 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정확히 제가 기다리는 데 관점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은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투자할 때 뭐만 생각하냐면, 보통 사람들은 저기가 개발이 될 거야, 그러면 저기에 물고기가 많이 다니니까 저기에다가 그물을 쳐놔야지 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걸릴 확률이 높은 거, 어떻게 보면 낚시 투자랑 저는 조금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걸리면 땡겨야지, 빨리 걸려야지 내가 빨리 수익을 낼 수 있겠지라는 관점으로 사람들은 보통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주식 투자에서 되게 많이 배운 거, 특히 이 자본이득 투자에서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내가 유리할 수 있구나, 어쩌면 수익을 내는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좀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아파트 투자자라면 네, 내가 3억에 샀다. 맞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달에 실거래가가 3억 2천, 3억 그렇죠. 3천 찍히기를 원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안 찍힌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초조해하고 맞아요. 좀 불편해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맞아요. 이제 이런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물고기가 오긴 오는 거야? 맞아요. 그렇죠. 약간 이런 근데 느낌? 맞아요. 그 마음을 저도 되게 공감을 해요. 근데 저의 이 투자 관점은 뭐냐면 어쩌면 월세 투자, 현금 흐름 투자의 장점은 뭐냐고 생각하냐면 물고기가 걸리지 않아도 상관없다예요. 왜냐하면 나는 월세를 받으면서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한테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고 생각하냐면 저는 항상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자본이득 투자에 대해서는 떨어질 때 대응이 별로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이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본이득 투자랑 현금 흐름 투자를